네, 안녕하세요. 교육학을 가르치게 된 조성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간단하게 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짧게 교육에 대한 어원과 의미를 잠깐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줄여서 OR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에서는 그 오리엔테이션을 한때 한글을 이게 전용하고 한글을 많이 써야 할 때는 해돋음식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새내기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해오름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했어요. 고대 여러분 유명한 잘 아는, 지금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막걸리 사발식 같은 거 했었잖아요. 이거 자체는 굉장히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막걸리 사발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맥락과 상황이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여러 종류의 여러 형태의 오리엔테이션이 있을 수 있죠. 네, 오늘은 선생님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은 모두 역사적 기원이 있고 문화적 기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서 역사적 기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의 어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지도 보이시죠? 이게 그리스예요, 그리스. 여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터키죠, 터키. 일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보면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그래요. 그죠? 소아시아. 그런데 이게 소아시아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래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이 아시아였어요, 아시아. 그런데 이제 아시아가 더 커졌잖아요. 그래서 큰 아시아에 비해서 전에 발견된 아시아라고 해서 소아시아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마치 콜럼버스가 발견한 그 곳이 어디죠? 실제로 인도가 아니잖아요. 인디아가. 그죠? 그래서 동인도랑 구별해서 쿠바 부분을 서인도로 하잖아요. 네, 그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를 선생님이 제기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 제기. 자, 여기가 그리스잖아요. 그럼 이 A 지역에서 이 B 지역으로 만약 배를 타고 간다면 지금으로부터 기원전 2000년경에서 1000년경에는 어떤 방식으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수영을 해서 간다, 이건 너무 불가능한 거고, 배를 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배. 근데 실제로 이 청동시대 때는 이 배를 타고 가는 게 불가능했어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 OR의 어원과 의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 OR을 통해서 그 OR의 어원을 통해서 오리엔테이션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육적인 메시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이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뭐라냐면 대양항해라 하는데, 대양항해 이정표가 없는 거예요. 이 정도만 나와도, 그죠? 주변에 육지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망망대해인 거죠. 사방이 동서남북, 그렇죠? 이런 걸 대양항해라고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침판이 없죠. 나침판도 없고, 그 다음에 별자리 지도도 없고, 해양 지도도 없어요. 해양 지도. 주변에 보이는 이정표를 기록하는 거. 그 다음에 삼각항법도 없죠. 그러니까 배가 있는 위치, 배가 있는 곳, 그 다음에 별자리, 그 다음에 이정표 될 수 있는 지도. 이게 위치를, 자기 고유한 위치를 설정할 수 있는 그 삼각항법이 없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갔을까요?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너무나 좀 당황스러운 방법인데, 이게 배를 띄워요. 이렇게 배를 띄운단 말이죠. 이렇게 어떻게 배를 듭니까? 연안이 보이는 것, 주변에 있는 지형 지물이 보일 만큼만 띄워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정표.
다르게 말하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타자, 상대방이 있어야 한다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또 그런 메시지를 읽어낼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보이는 곳만큼만 배를 띄워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또 밤이 오겠죠. 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잠을 자겠죠. 뭐 생활도 하고 생리 욕구도 이제 여기서 해라고 똥도 싸고 이렇게 하겠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도착 지역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청동기 시대 때에는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도시가 이를 식민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쥐중에 이탈리아 남부 또는 뭐 여름철에 있는 프랑스 마르세유 같은 도시 있죠. 그게도 다 그때 그리스인 사람들이 개척한 도시예요. 이 쥐중에 전체를 이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스인들이 해양 도시를 개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지중해가 실제로는 망망대해인데 내해가 아니거든요. 내해가 아닌데 그리스 제국 안에 있는 바다라고 일컬 정도로 그리스가 가장 잘 나갔을 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조선 시대?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라고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에서 B 지역으로 대양 항해를 못했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가게 된 거죠. 근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바다의 두려움 때문이에요. 바다의 두려움. 나침반도 없죠. 삼각항법도 없죠. 별자리도 없어요. 연안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거나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만약에 이렇게 유실돼가지고 이렇게 밀려났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낮이 저물어서 밤이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바다는 뭘 뜻했냐면 공포를 뜻했고, 특히 밤이 되거나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태풍이 불면 경노하는 바다는 공포의 바다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신에서 바다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로 포세이돈이에요.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죠.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집단 표상 심리학에 의하면은 포세이돈은 분노를 나타내요. 분노적 인간. 그러니까 포세이돈이 분노적 인간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포세이돈이 여러 지금 그 신들의 형제 중에서 첫째예요. 첫째. 그렇죠? 실제로 왕자에 올라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들의 신들의 왕. 제우스잖아요. 제우스는 막내거든요. 근데 막내에게 그 왕자리를 뺏겼어요. 신의 왕자리를. 그래서 포세이돈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열등감이라기보다는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분노에 반대되는 그 집단 표상 심리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개인 심리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하데스예요. 하데스는 어디를 관장하죠? 그죠? 무적행. 무적행은 끝이 없는 부동이라는 뜻이에요. 지하세계. 지하세계. 그래서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어두움, 열등감,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히키코모리라는 거 들어봤죠? 히키코모리. 운둔형 외톨이.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형제가, 큰 형은 분노를 나타내는 심리고, 동생은 열등감, 우울함을 나타내는 심리인데, 이 포세이돈 자체가 화를 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바다에 폭풍이 불고 경로가 쳐가지고 치면은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두려운 존재,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삼지창 자체가 가장 두려운 분노의 상징이었던 거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리스 식민사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지리에다가 이 명칭을 이제 붙이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 있죠. 동쪽은 오리엔트라고 했어요. 오리엔트. 해가 뜨는 곳. 그래서 여기다 AL 형용사 붙이면 오리엔탈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해가 지는 곳. 그래서 옥시덴트라고 했어요. 옥시덴트.
옥시덴트. 그래서 옥시덴탈. 그래서 오리엔탈을 뭐라 하냐면 동양, 그렇죠? 동양 또는 가까운 자기 그리스 지역에서 가깝다고 해서 여기를 근동이라고 했어요. 근동. 그래서 근동아시아, 근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 지역에서 봤을 때 이때 당시에는 여기가 이집트거든요. 이집트도 이 지중해 내해권에 있었던 그 국가이고 그리스를 바탕으로 했을 때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근동 아시아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사를 배울 때 근동 아시아사를 배울 때 같이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보다 동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오리엔탈. 그래서 이쪽 해가 지는 곳, 이거는 옥시덴탈에서 동양과 서양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제우스가 호세카이죠. 여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여자를 한번 꼬셨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가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뭐 황금비로 막 변해서 뭐 네, 정이 울리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황금비로 변해서 뭐 여자를 유혹한다든지 아니면 여자들이 약점을 가장 잘 알아서 그 여자가 좋아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공략하는 거죠. 그래서 황금소로 변한 적이 있었죠. 황금소. 그래서 황금소로 변해서 누굴 이제 꼬시냐, 이 에우로파라는 그 여성을 꼬셔요. 그 여성을 꼬셔서 자기 등에다가 업고, 황금소가요, 등을 업고 이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곳을 건너요. 그래서 에우로파를 업고 건넜다고 해서 이 지역을 뭐라 하냐면 유럽, 에우로파, 그래서 그런 지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서양 역사가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선생님이 이제 왜 하게 되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OR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수업을 하려고 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OR은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근데 오리엔테이션이란 말이 왜 그리스 역사와 관련됐다고 생각할까요? 지금 앞에까지 이야기와 연관해서. 그렇죠. 배를 몰던 사람이 항해를 나갔어요. 생계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나간 거죠. 그런데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배가 이정표가 하나도 없는 바다의 망망대에 빠진 거예요. 절망이고 죽음이겠죠. 태풍까지 쳐요. 조각배처럼 망망대에 떠다니는 나뭇잎처럼 출렁출렁거려요.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그래서 사투를 하는 거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풍랑과 경로에 바다에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필이면 이때 이들에게 희망이 와져지는 게 뭘까요? 어두컴컴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사방이 둘러 차 있는 곳인데 그때 희망을 보게 돼요. 이 어둠 속에서. 그게 뭘까요? 바로 해돋음이에요. 해돋음. 해는 어디서 떠오르는 거죠? 동쪽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 있냐면 방향 설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뜻이 이제 정렬이라는 뜻인데 오리엔트라는 건 뭐였죠, 선생님?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곳이라는 뜻이죠. 해가 뜨는 곳.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은 뭐 해돋이란 말도 될 수가 있지만 해가 뜨는 곳은 동쪽이란 뜻이 되고,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방향 설정이란 말이에요. 방향 설정. 즉 대학교라든지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들어온 프레시맨, 신입생이라든지 신입사원들에게 이 회사가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기성의 선배들과 기성 회사원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적인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 어원을 갖고 있는데, 이 바다 항해라는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통해서 방향 설정이라는 말이 파생이 된 거죠. 그래서 정렬이라는 말도 여기서 파생이 된 거예요. 방향을 정렬한다. 자, 이제 13세기에 드디어 이제 송나라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대 발명품이 발명됐죠. 나침판,
할자 인쇄술,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3대 발명품이 발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침판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상가항법이 본격적으로 이제 발달하게 되고, 이 나침판을 통해서 이제 해양을 진출하는 국가가 이제 이슬람인데, 이슬람 상인 들어봤죠? 뭐 신밧데 모음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13세기까지 이 동남아시아에 이슬람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이제 뭐가 되죠? 이슬람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상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는 기원전 2000년 경에는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기가 없어서 단지 태양이 떠오르는 곳만을 의지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3300년, 한 3000년 경이 흐른 다음에, AD 1300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두렵지만, 막막하지만, 내 앞에 있는 어떤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지 두렵고 막막하지만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래도 나침반이라는 또는 삼각항법이라는, 그 다음에 해양지도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두려웠던 대양을 인간이 건너기 시작했어요. 항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제 AD 15세기에 보면 이제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고, 유럽의 확장이 이제 뭐 신대륙 발견이라는 잘못된 개념으로 이제 쓰이고 있지만, 유럽의 팽창이 시작되면서 뭐 마젤란부터 바스코 다가마라든지 콜럼버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교육학을 갖는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과 대학 생활로 뭘 통해서 대학 생활과 그 다음에 미래의 생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성인 돼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다음에 나아가겠죠. 여기에 예시와 같이 처음에는 태양만을 의지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삼각항법이라든지 이런 전부 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방법을 습득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고2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태양에 의지해가지고 동쪽으로 나아갔지만 커다란 목표 자체는 설정을 했어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가겠다. 서쪽, 남쪽, 북쪽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저쪽이 동쪽이구나. 내가 나아갈 방향,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목표하는 것은 저 방향이구나 라고 대략의 목표를 잡았어요. 태양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방향에 유실되지 않음으로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다면 동서남북 방향을 모르고 막 헤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두움 속에, 혼란 속에, 카오스에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나타난 거죠. 바로 태양, 동쪽. 그래, 내가 갈 건 저쪽이야. 그러나 내가 동쪽이 하지만 막막해요. 왜요? 배가 여행을 하는 목표는 뭐냐면 교통으로서의 목표도 있고 또 어업이라는 목표도 있죠. 또 정이 찼네요. 거기를 만선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목표 지역, 땅에 도착을 해야 돼요. 육지에. 그렇죠. 그러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필요한 나침판, 삼각항법, 그 다음에 해양지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고2잖아요. 그런 나침판과 해양지도와 삼각항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발견을 해서 자기가 목표로 하는 육지로 나아갈 때란 거를 잊지 말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시간상 이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
예. 잠깐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제 서강대라는 오리엔테이션 관련해서 서강대라는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좀 웃긴 이야기예요. 서강대가 1960년 초반에 이제 연 학교인데 굉장히 작은 학교예요. 그런데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는 학교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여기를 나왔는데 초반기에는 이 학교가 뭐 20년간 개교하고 나서 20년간 영어로만 수업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똑똑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 학교가 엉뚱한 점에서 되게 우수한 어떤 에피소드를 남겼는데 61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학교를 개설한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화장실을 5화를 했대요. 화장실. 오리엔테이션 때 화장실에 대해서 5화를 했대요. 왜냐면 당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교에서 이제 푸세식이 아니고 수세식 화장실을 이제 건물에 이제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용할 줄 모르잖아요. 버튼 내리는 방법도 모르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다고 해요. 근데 포인트는 이제 그게 아니고 또 정의칩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지가 우리나라가 61년도면 화장지가 굉장히 귀했죠. 그렇죠. 뭐 신문지로 막 닦을 때고 시골에서는 이제 대용품으로 닦을 때인데 이 롤로 된 화장지를 처음 본 거예요. 귀한 화장지를. 그런데 이제 수세식 화장실에다가 이제 위에 선반에다가 화장지를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시골에서 올라온 친구들이라든지 그다음 서울에 살아도 그렇게 풍요롭지 않으니까 이 화장지를 전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막 두루마리 화장지를 한 막 10개, 20개를 쌓아놔도.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학교 행정본부에서는 화가 났겠죠. 특히 한국 담당자들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고진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하지 않겠다? 화장실 놓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놓지 않겠다고 공지를 한 거죠. 학생들에게 태도의 방향을 재설정을 해라. 오리엔테이션을 요구를 한 거죠. 그 방향은 아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니까 이제 이 학교가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예요. 카톨릭. 특히 이제 예수회라고 여러분 이제 동양사에서 청나라에 많이 선교하러 온 특히 학문이나 의술이라든지 의술을 통해서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회라는데 이 예수회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서강대학교예요. 일본에도 쇼지대라 해가지고 상지대라 해가지고 예수회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전 세계 이 예수회가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테오 리치 알죠? 고년 만국전도 동양에 와가지고 최초로 세계 지도를 그려서 전해준 그 마테오 리치도 바로 예수의 선교사예요. 근데 이 선교사들이 뭐라 했냐면 그러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 방향 설정은 옳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방향 설정을 해요. 뭐죠? 학생들에게 화장지는 부족하지 않다. 화장지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리고 화장지는 언제 와도 그 자리에 화장실에는 쌓여있을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건 안다. 화장실 갔을 때 화장지가 없을까 봐. 그렇지 않다. 화장지는 늘항성이 있으니까 집에 가져가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써라 라고 다시 설정을 해요. 방향의 재설정. 방향을 조정한 거죠. 이 방향 조정이 먹혀들여가지고 이 학교가 굉장히 선진적인 문화를 갖게 된 거예요. 이렇듯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은 어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는 학생이나 대상에게 나아갈 방향 자체를 보여주고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설득을 해서 방향을 설정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이제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바로 역사적 근원과 기원이 있다는 핵심적 메시지와 연달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문화적 어원이 있을까요? 이 역사적, 문화적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기능은 뭘까요? 의미는 뭘까요? 굉장히 커요. 한문으로 쓰면 이제 교육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서양에서는 이제
education 이렇게 쓰죠. 교육이란 말은 유교에서 나온 말이고, education이라는 말은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어요. 교과서에서는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유교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뭐라 했냐면 씨앗이라고 했어요. 씨앗을 한문으로 쓰면 인이에요. 인. 이게 옥편에서 하면 어질인, 유교의 핵심 사상이 인과 이에다해서 그 인이잖아요. 본성. 근데 이걸 우리나라 순서 말로 하면 그게 바로 싹아지예요. 싹아지. 씨앗의 순서 우리말. 그래서 쟤는 싹아지가 있네 없네 이 말 자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알게 되는 그 싹이 있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도덕성의 싹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싹이 이렇게 있겠죠. 싹이 이 싹에 뭐를 줘요? 물을 주겠죠. 재배를 하겠죠. 그래서 인간성의 싹이 자라서 이제 뭐가 되면 큰 나무가 되는데, 이제 이 씨앗의 핵심이 도덕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르치지 않아도 착한 거. 그러니까 이제 인간 본성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맹자가 한 그 대표적인 답변이 있잖아요. 어린 꼬마가 우물에 막 기어가고 있어요. 아장아장.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때는 악인이나 석인인 개념이 없이 무조건 달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안 돼!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낭망스럽고 낭패스러운 일 당하지 않으려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배우지 않았는데도 막 우러러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뭐냐면 불인지심이라고 해가지고 인간이 배우지 않아도 갖고 있는 인간이 착한 본성이라고 했어요. 이 싹. 그래서 이 싹이 자라가지고 도덕적으로 완성된, 인격이 완성된 사람을 뭐라 하냐면 그걸 바로 군자 또는 성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싹에는 물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로, 그렇죠? 이거를 그래서 이 물 주는 작업, 퇴비 주는 작업, 그다음 돌보는 작업, 그거를 한자로 기를 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를 육. 그래서 교육이라는 말이 여기서 파생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양 교육의 목표는 뭡니까? 동양 교육의 목표는 도덕적인 인간을 키우는 거예요. 도덕적. 겸양이 있는 인간. 그러니까 똑똑한 인간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선생님들도 아주 똑똑한 학생들이 뭐 훌륭하게 되고 자기를 밝히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도덕성이라든지 인격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똑똑한 발언하고 자기 잘난 체하고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렇죠? 한국이나 동양의 교사들도 동양적 문화, 유교적 문화의 그 환경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러면 가르쳐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한 번 가르쳤는데, 두 번 가르쳤는데, 세 번 가르쳤는데, 네 번 가르쳤는데, 가르쳐도 얘가 방향 설정, 오리엔테이션을 정렬을 잘 못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동양에서는 자 보세요. 이 앞에 있는 이자가 뭐냐면 본받을 효예요. 본받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얘가 뒤에 있는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이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것은 본받다라는 뜻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본받게 하고 어떻게 배우도록 할까요? 얘가 정말 일탈하고 말 안 들었을 땐 이자 있죠? 가운데 있는 거 이자. 이건 칠복이에요. 칠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를 다 합쳐보면 무슨 말이냐면 말 안 들을 때는,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해초리를 때려서라도 자식이 본받게 해라, 방향 설정을 고치게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동양은 이런 맥락으로서의 교육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양 한번 잠깐 볼까요? 서양. 자, 서양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 자, 그리스는 여러분 이제 철학으로 유명하죠. 또는 예술로 유명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자연주의 철학자들도 있고.
플라톤도 있고 그러는데 이 그리스의 철학이 나중에 로마에 그대로 계승이 돼요. 로마는 여러분 문화가 어떻다고 하죠? 굉장히 실용적이죠. 이 철학을 잘 못해요. 근데 실용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법률적인 측면에서 매우 문화가 발달해 있어요. 사람을 왜 때리면 왜 안 되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뭐라 하냐? 유대인들은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살해하지 말라겠어. 그래서 도덕의 윤리의 근간이 누구에게 있어요? 신에게 있어요. 그리고 신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착한 거고 신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쁜 거예요. 근데 그리스는 그럼 로마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인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로마인들에게 물어보면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건 나쁜 거예요. 법에서 허락하지 않는 거는 뭐죠? 악이에요. 이렇게 쉽게 생각했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실용적으로. 근데 그리스는 뭐라 했냐면 철학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도 원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남도 바라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 선이라는 게 착할 선이지만 원래 영어로 보면 굿이잖아요. 좋은 것. 이 좋은 거는 뭐냐면 이런 철학적인 어떤 기반에서 이 선과 좋은 거라는 도덕이라는 개념이 파생됐어요.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그리스를 후대 보면 다 이제 정복해서 자기 식민지를 만들잖아요. 로마 사람들은 법률은 라틴어로 그렇죠. 자기들이 썼던 라틴어로 썼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도 사교육도 많았어요. 교육은 뭘로 했냐? 교육은 그리스어였어요. 그리스, 헬라어. 그래서 그리스하고 라틴어가 공동으로 존재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도 이 그리스하고 유식한 사람들은 좀 있는 집안은 그리스하고 로마를 두 개 다 하는 이중언어를 썼습니다. 학문 추상적인 학문에는 그리스어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실용적이고 실용 생활에서는 라틴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 로마 문화가 이제 현재 이제 유럽의 문화에 영향을 준 건데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생각하는 교육은 뭔지 잠깐 볼게요.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 알죠? 플라톤, 그리스 철학자에서 이 사람의 핵심 철학이 바로 이데아예요. 이제 이데아가 여러분 이제 영어로 보면 이제 아이디어의 어원이 됐죠. 그렇죠? 이데아는 이데아의 반대가 뭐죠? 현상이에요. 현상. 피노미나. 현상 세계. 물리 현상. 저 물리 현상을 봐라. 저 화학적 현상을 봐라. 방구를 끼잖아요. 방귀를. 그럼 이게 생리 현상이라 하죠. 그다음에 뭐 정신 안에서 일하는 거를 정신 현상이라 하고 또 철학에서 말하는 현상학이 있죠. 후설이 말하는 현상학. 우리 현상을 분석해. 정신 현상을 분석한다는 뜻이거든요. 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부처가 말하는 뭐 생로병사 와처럼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변화. 반드시 모든 거는 결과가 있고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를 형성을 하고 기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좋고 나쁨이 있는 세계예요. 그걸 방금 현상세계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바로 이런 현상세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데아의 세계는 어디냐? 뭐 그들 뭐 신의 세계를 할 수 있고 신들이 살고 있는 세계, 뭐 천국이라 할 수 있겠죠. 항상성, 늘 항상 똑같은 거예요. 동일하고. 그다음에 늘 동일하기 때문에 진, 선, 미, 참과 좋음과 아름다움이 동일한 곳이에요. 그걸 이데아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이야기하면 왜 이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뭐 할미꽃, 뭐 장미, 그다음에 뭐 맨드라미, 그다음에 뭐 코스모스,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꽃들의 크기, 모양, 그다음에 시들고 피고 이런 기간 다 다르죠. 그게 바로 현상 세계예요. 개체 각자가 전부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근데 이 모양과 색깔이나 크기가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이들을 꽃이라 부를까요? 왜 부를까요? 그럼 우리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아, 이거를 부르는 명칭이 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꽃. 그래서 이 현상으로서 꽃이 1번이 있고, 이들의 차이점이 있지만 이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꽃이 나중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생각하지 않았냐? 어떤 점에서 보면은 늘 항상 똑같고 동일하고 진선미가 있는 세계는 진짜 세계잖아요. 진짜 세계. 동일하니까. 사랑을 원해? 사랑? 그럼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진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사랑을 변하는 사랑을 진짜로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현상은 뭐예요? 늘 항상 변화하고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으면서 기원이 있고 출렁거리는 이렇게 물결 같으니까 뭐죠? 이건 가짜죠. 플라톤이 갖고 있던 문제의식은 그거였던 거예요. 어떻게 진짜가 가짜에 의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지겠냐?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발생학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진짜가 있는 다음에 가짜가 만들어진 거죠. 이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꽃이라는 이데아가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이데아의 보편성을 따서 각자의 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꽃들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 본질로서 이데아로서의 꽃을 담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윤리적인 거예요. 꽃이 꽃다운 이유가 뭐냐? 이데아의 꽃을 닮을 때 아름다운 거죠. 너무 어렵나요? 이거를 어떤 윤리에다 적용을 하면 선생님 이름 조성일이잖아요. 우리 형제들 있고 이 서울 사대부고 안에 뭐 3학년 300명 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 300명의 학생들이 키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이 학생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인간이라는 단어가 또는 학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인간이라는 보편적 개념이 먼저 있고 이 완성된 형태 누가 봐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의미가 같은 인간이라는 이데아가 있는 다음에 그 인간이라는 이데아를 본따서 각자의 인간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방향 설정, 오리엔테이션, 나아갈 방향이 어디죠? 그렇죠. 이 인간의 이데아를 따라가야겠죠. 그게 바로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디어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아이디어가 별똥별처럼 떨어졌다. 별똥별처럼 순간적으로 싹 스쳐나갔잖아요. 그 별똥별을 잡아야 돼요. 그 별똥별이라는 실마리를 잡고 올라가면 어디로 갈 수 있죠? 이데아라는 완벽한 세계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가 문득 나를 스쳐 지나가는 별똥별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는 반드시 그걸 잡거나 스케치를 하거나 기록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퍼펙트한 어떤 상품이라든지 플랜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이데아라는 부분을 교육에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 동굴의 우상인데 무지한자를 위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 이 컴컴한 혼돈인 어두운 카오스의 이 혼돈의 동굴에 갇혀 살아요. 족쇄가 묶인 채. 자, 그런데 벽이 있겠죠, 벽. 근데 그 벽에 이제 뭐가 들어오죠, 여러분? 벽을 통해 동굴 통해서 햇살이 들어오겠죠, 햇살. 그래서 이 벽에는 뭐가 형성되냐? 그림자가 형성돼요. 그림자가 형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림자 이렇게 서겠죠? 이 사람들은 족쇄에 묶여 있고 목이 고정돼가지고 그 벽만 보게 돼 있어요. 벽만. 그래서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계인 줄 알았어요. 참 세계. 근데 어느 날 이들 중 한 명이 족쇄가 풀려서 탈출해가지고 이 바깥 세계를 나간 거예요. 진짜 세계를 본 거죠. 사람들도 보고 그 다음에 식물들도 보고 아름다운 걸 본 거예요. 너무 충격이고 감동이었겠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들에게 말했어요. 이 벽에 있는 것들은 실체가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이건 가짜다. 이건 그림자다. 진짜는 밖에 있다. 진짜는 이데아라는 진짜는 밖에 있다. 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이 뭐라 했겠어요? 웃겠죠. 동굴에 갇혀있는 애들이 100명이라 해요. 100명. 근데 이 이데아를 만기가 오고 관찰하고 보고 목교한 사람은 2사람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겠어요? 믿지 않겠죠?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근대 경험론 철학자인 베이컨도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인식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못 봐요. 여기서 사항이 말하는 교육 개념이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공간이 부족해서 이야기를 여기다 씁니다. 그래서 이 동굴 있잖아요. 동굴은 뭐냐면 무지를 상징하고, 그죠? 무지를 상징해요. 그다음 뭐 우상을 상징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동굴에 들어가서 나가자고 했어요. 이 동굴의 무지한 동굴에서 그 죄수들과 노예들을 끌어내는 방법, 그걸 바로 뭐냐? 바로 education 이란 말이에요. 이가 밖으로라는 뜻이고, 밖으로. 그 다음에 어원적으로 duc, duke가 뭐냐면 take, 끌어내다는 뜻이에요. 끌어내다. 그러니까 교육이란 건 뭐냐?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교육이란 뭐냐면 무지한 상태에서 지혜가 있는 상태, 지식이 있는 상태, 선의 이데아를 보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서양의 교육이라는 것은 바로 도덕적인 걸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주지적인 걸 목표로 해요. 주요하게 지혜로 할 때 진짜 있죠. 주지주적이에요. 주지적인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주지적인 교육. 그래서 이 education이란 말이 어디서 왔어요? education이란 말이 educare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educare 밖으로 가능성을 이끌어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어는 여러분 알고 있는 파이다고고스. 이게 여러분 교육이라는 게 페다고지의 어원인데, 이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파이다 이거 어린이에요. 어린이. 그 다음에 아고고스는 이끌어내다예요. 이끌어내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음성학적으로는 발성적으로는 틀리지만 의미는 같죠. 그러니까 플라톤적 사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지몽매하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고 어둡고, 그러니까 식견이 좁은 거예요. 그 대상을 선의 이데아는 뭐죠? 태양으로 상징되니까 밝은 조명을 비춰요. 그 무지몽매함에서 여기가 진짜가 아니야, 우리 동굴 밖으로 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에 호소하냐? 때리는 거. 아까 지금 동양에서는 해초리를 용인한다 했잖아요. 때리는 거를 용인한 게 아니라 순수한 지성, 그 가능성에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 지성과 이성과 그다음에 생각하는 힘에 대해서 호소를 해서 자발적으로 나오게끔 하는 게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교육의 모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원이 모든 개념에는 탄생의 기원이 있어요. 개념이란 건 어떤 현상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역사적으로 탄생하는 거예요. 뭐 천국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기원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기원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과 전후 관계를 살펴봤을 때 우리가 단어가 개념이 갖고 있는 뜻을 더 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제 서양 문학과도 이제 관련돼 있는데, 이제 순수 문학과 이제 실천 문학의
논쟁처럼 우리 70년대에 순수 문학과 실천 문학의 논쟁이 있었어요. 문학도 우리 사회에 뭐 해야 한다 그러죠? 복무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학은 잘못된 것에 저항하는 기능으로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독재 정부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실천 문학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문학은 물론 그런 역할도 파생적으로 부차적으로 해야 한다면 해야겠지만, 문학의 본령 뭐냐, 우리 마음 안에 감상에 떠오른 어떤 감탄 자체를 언어적인 도구를 통해서 표상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순수 문학 자체가 문학의 본령이 맞다라고 주장해서 순수 문학의 영역을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서양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동양은 이 실천 문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문학 자체와 작품 자체와 작자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막 연결해요. 공사를, 개인과 공적인 걸 연결해서 설명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견해를 되게 선호하는데, 그게 바로 다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지영이라는 대표적인 문학 작가가 있는데, 그 문학 작가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실천, 안가주망에 관심이 많아서 작자는 현실의 부조리를 고치는데 참여한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온갖 영역과 싸움을 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작가면서 네 일이나 잘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작품을 작품대로 표현을 하는데, 이 작품은 좋긴 한데 그 작품을 쓴 사람이 옳지 않기 때문에 나는 싫기 때문에 쓰지 않아. 그리고 이제 비판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원초적인 그런 비판을 하는 거죠. 이제 공정이라는 작가가 이제 자식이 3명 있는데, 그 자식이 3명이 성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결혼을 3번을 했어요. 이혼을 3번을 한 거죠. 그래서 새 남편으로부터 각자의 자식을 얻었는데, 아니 공지영이라는 사람과 그 자제분들은 아주 잘 살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지영의 활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공지영 작품을 이제 문제시 삼고, 그 다음에 그 공지영의 가족을 비판하는 거예요. 작품으로서 비판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동양적인 어떤 시각이 잘못됐을 때, 이제 공사의 관계에 대한 그 시각이 잘못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서양은 이제 여러분, 이 주지적인 관점을 하겠잖아요. 빛, 우지몽매한 어둠을 밝혀주는 빛, 이 관점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품의 의미, 훌륭함,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작품이 갖고 있는 기능과 의미와 시사성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작품을 쓴 사람이 뭐 이혼을 했든, 이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든, 또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버리고 바람을 피워가지고 애인을 사귀든,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희라는 배우가 있죠, 우리나라에. 김민희, 홍상수 감독이 있는데, 홍상수 감독하고 김민희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독일에서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의 작품 자체가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큰 상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런 시각 자체가 바로 교육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가지가 없어요. 태도나 행동 자체가 별로 아름답지가 않아요. 근데 그 친구가 수업 중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견해라든지 어떤 시각을 보였다. 서양 선생님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친구를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나 엑셀런트하다고 그 학생의 시각을 칭찬하는 관점을 견지해요. 일관되게. 이게 바로 동양과 서양이 이 교육에 대한 관점의 차이라 할 수 있고, 이 관점의 차이는 바로 언어라는 개념, 특히 education, educare의 파이다고고스를 통해서 우리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우리 동양의 맹자가 말했던 교육,
아들이라면 잘못했다면 때려서라도 밝혀라. 뭐 개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차이점을 알 수 있고 그 역사적 문화적 기원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어느 방향이 맞는 교육의 방향일까요? 그 사람의 이성에 호소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착한 본성에 호소하실 건가요? 어떤 게 바로 교육의 참 방법이고 교육의 특성을 잘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 제가 저기 블로그에 올려주는 곳에 댓글을 달아서 올려주시면 그 글을 보고 제가 선생님이 출석을 여부를 확인하고 출석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것은 사이트에, 저기 EBS 사이트에 올리도록 하겠고, 기본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수업을